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집안에 TV를 들이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TV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드라마를 듣고 싶으면 오디오북이나 라디오를 들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사연이 제 창작에 영감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아버지는 청년 스타트업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그 밑에서 일하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아버지는 국가 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를 꾸려서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 창업 동아리의 일원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갔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아버지는 학교 수업은 뒷전으로 하고 게임 개발에 매달리셨어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과 몇 가지 간단한 게임으로 아버지의 회사는 곧 국내에서 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학 시절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정도 되겠네요. 아버지는 회사에 돈을 많이 벌리니까 대학 졸업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대신 회사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신에 여자친구였던 어머니는 대학 졸업을 하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결혼을 할 건데 시댁과 처가에 밉보이면 안 되니까요. 회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논문도 쓰라고 도와주시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대학 졸업을 하게 하셨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게임기나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저를 많이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집에 TV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TV를 볼 시간도 없었지만 너무 많은 미디어는 저의 발달을 늦게 만들 거라고 걱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약간의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홀로 줄 세운다든지 먼지가 없는 환경을 좋아해서 제 취미는 청소일 정도로 아직도 그 강박증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처음엔 저희 어머니는 여자애가 정도 없고 애교도 없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것엔 관심도 없고 장난감도 레고나 미니카 중장비 같은 것에만 열광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바빠서 저와 많이 못 놀아주시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갖고 싶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주셨어요. 게임기도 실제 같은 미국제 미니카도 많았고요.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당시 제 개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각자 다들 컴퓨터를 한 대씩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가 필요하셨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까딱거리면 각각 색이 칠해지는 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정교한 꽃도 그리고 예쁜 풍경을 그려서 엽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장사에 재능이 있다면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야, 우리 셀이 아빠 닮기는 했나 보네. 이쁜 걸 가질 생각보다 팔아서 돈을 만들 생각을 다 하고. 셀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아빠, 생각해봐. 이걸 팔아서 돈을 벌면 또 다른 기기를 사서 더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동안 내 그림 실력은 얼마나 더 늘겠어. 바로 이런 걸 꽉 먹고 알 먹는 거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 와, 그러게.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은 못해. 머리가 딱 한 방향으로만 좋아서 말이야. 우리 세리도 나중에 사업해서 부자 될 수 있겠는데? 안 그래, 여보? 맞아. 우리 세리는 나보다 더 부자가 될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여보, 우리 세리가 하고 싶다는 일, 공부 뭐든지 막지 말고 하게 해주자. 아버지는 그 이후로 학교 공부 외에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지원해 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중학교 때 주식 투자나 경제학의 기초 같은 그런 돈과 관련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느라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몇 점을 받았든 심지어 반에서 꼴찌를 했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너그럽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후회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다행히 머리가 나쁘진 않았는지 중3 때부터 공부를 했어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부모님을 따라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부전공으로 디자인까지 했고요. 저는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것이 제일 좋았거든요. 요즘은 모바일 탭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한창 웹툰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웹툰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웹툰 동아리에 들어갔고 매일 학교 수업은 안 하고 동아리실에서 친구나 선배들과 만화 이야기를 하고 웹툰 기법만 배우는 등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컴퓨터 공학과는 한두 번 수업을 빠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들어가도 다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할 수 없이 대학을 자퇴하게 되었어요.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죠. 2학년 말 F학점을 4개나 받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녀봤자 등록금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대학에서 더 배울 건 없다고 자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좀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는 거라는 건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세리야. 네가 생각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 같아. 이 아빠는 말리지 않는다. 대신에 네가 한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결국 너 자신이란 걸 잊어서는 안 돼. 알았지?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야. 우리들은 너를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어. 그걸로 부모 되는 의무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한다. 야, 세리야. 그래도 엄마는 좀 아깝고 아쉽다. 컴퓨터 관련한 자격증이라도 좀 따두고 그 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 하고 싶은 일로 밥 벌어먹고 살게. 응? 이제까지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내가 50년 이상 살 건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게 좋지. 그저 취업을 위한 대학 생활은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 엄마, 나 좀 이해해 주길 바래.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호기롭게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스토리를 만들면서 웹툰을 그려서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턱은 정말 혼자 감당하기엔 허들이 높더라고요. 제가 그림 실력은 좀 좋았지만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했나 봅니다. 처음에 조금 조회수가 높게 나오던 제 웹툰은 10화를 지나지 않아 확 떨어진 조회수 때문에 사이트에서 조기종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작품을 화려하게 말아먹은 후로 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대학도 그만뒀고 할 일이 없다 보니 집안에 틀어박혀서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거의 넷플릭스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너무 잉여인간처럼 지내지 말라고 하면서 회사에 나와서 간단한 개발에 참여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에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그만둬서 엄마랑 아버지가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당 9,000원씩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최저시급이 7,500원 정도였으니 아버지도 저에게 그렇게 박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회사 직원분들과 굉장히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랑 최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20, 30대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니, 오빠라고 부르게 되더군요. 그들과 섞여서 밥도 같이 먹고 바쁠 때는 밤도 새고 하다 보니 정말 친언니, 오빠처럼 끈끈한 우정이란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모님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명은 낙하산이 아니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긴 했지만 그들도 너무 바쁘니 제 존재가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회사가 상표권 문제로 다른 게임 회사와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희가 먼저 개발한 게임의 제목을 우리가 도용했다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목이란 건 따로 상표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게임을 내놓은 우리 회사가 더 상표권을 쓸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면서 재판으로 가려보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회사는 아직 개발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게임의 이름을 먼저 붙이고 가제로 쓰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들어 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우리 회사가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한 그 유능한 변호사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처음 보는 사이였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남자친구랑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저는 특허권에 관한 법을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말이 어느 정도 통했고 제가 소장을 쓸 때도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소장 내용에 도움도 주고 각종 증거 파일들도 정리하고요. 그 변호사님은 밑으로 사무장이 파견이 안 된 비교적 신입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로스쿨 성적은 좋아서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의 끈질긴 면이나 스마트한 면에 반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먼저 사귀자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는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철벽을 치면서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표권 싸움이란 게 단기간에 딱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의뢰한 일은 도중에 그만두기 전에는 계속 싫든 좋든 제 얼굴을 마주해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의 철벽은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진득하게 오래 보는 걸로 승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게임을 먼저 출시한 것 때문에 상표권 싸움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표권 싸움에서 승소하자 제 남자친구를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회사의 갖가지 특허권에 관한 이권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변호사로서 경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같은 거물 고객이 생기자 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력이나 경험은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재판 준비를 잘해서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순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완전히 친척 아저씨나 삼촌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어서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는 면이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버지보다는 말도 없고 얌전한 저희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변호사와 고객의 입장에서 만났던 우리들은 점점 친근하게 부르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는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나 커피를 사놓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당분간 우리들이 사귀는 건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러 다닌 거냐며 혼내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만의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도 안 되어 저는 어머니에게 변호사 남친과의 데이트 현장을 딱 들켜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비번인 날이었지만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 카페에 직원들 모두의 커피를 사러 오셨던 어머니가 우리가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그 사람과 먼저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은 저희 엄마와 눈을 마주치자 놀라서 테이블 아래로 숨으려고 했지만 그 덩치가 어떻게 숨겨지나요? 할 수 없이 저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3개월 정도 만나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세리 씨 어머님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데서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세리 씨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세리 씨하고 결혼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난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세리 네가 좀 이따가 아버지한테 말해봐.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같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든가 해. 알았지? 어머니는 남자친구 몰래 뒤돌아서 저한테 웃음을 띄우면서 귓속말로 괜찮은 사람 같으니 잘해봐 라고 하시고는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저와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결혼할 생각도 있다고 어머니에게 당당히 말하는 걸 보고 그 남자가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승소한 후에 제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를 방문해서 법률 자문도 하고 회사의 특허에 대한 각종 서류 업무도 대행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직원들도 곧 저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들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좋은 제 옆자리 언니가 제일 먼저 알아챘고요. 그 언니의 입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 청년과 제가 사귄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다들 농담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이가 아직 결혼 정년기도 아닌데 벌써 남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처음 만나 사귄 사람과 결혼은 무슨 소리냐며 반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면 몰라도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 중일 때에 회장실에 찾아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절실히 부탁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 그 사람 너무 좋아해요. 절대 헤어질 수 없고요. 저희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다시 생각해 볼 순 없겠니? 아직 사회인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데 결혼이라니. 그럼 네 시댁이나 남편에게 휘둘릴 수도 있는데 결혼 때문에 네 경력이 단절되는 건 어쩔 건데? 아빠는 그런 꼴을 보는 건 절대 싫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세리야, 너 아직 30도 안 됐어. 그런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우리도 학생 시절에 결혼했어도 커리어에 아무 문제 없었잖아. 여보, 너무 치우친 생각이야.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다행히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 마음 좀 돌려달라고 손을 모아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저 역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찜찜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라면 모두가 축복받고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반대하면 결혼을 강행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장 믿고 따르는 어른이었던 아버지가 정작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충격이 컸던가 봅니다. 어느 날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 아버님이 끝까지 우리 결혼 반대하시면 어쩌지?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아직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야. 나도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이렇게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그러니 아버님 허락을 먼저 받고 나서 우리 집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하자. 안 그러면 어디서 탈이 날지도 몰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혹시 자기네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네 부모님이랑 나를 먼저 좀 만나게 해줘. 나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응? 부탁이야.
저는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기 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계속 사귀고 결혼까지 골인하려면 양가 부모님 중 3명의 인정은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라도 눈치를 채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했었나 봐요. 글쎄, 어머니께 일단 말씀드려 볼게. 나도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마음에만 들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설득해 주실 수 있거든. 사실 우리 아버지는 집안에서 별로 발언권이 없으셔서 자기는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들기만 하면 거의 100% 다 된 거야. 남자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허락만 받아도 거의 100%라니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저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저는 너무 긴장하고 가슴이 뛰어서 약국에서 청심원을 사모고 가야만 했어요. 단정하게 상견례 복장으로 치마 정장을 사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도 회사의 친한 언니에게 부탁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나 떨리고 마음이 쓰였는지 다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평소에 무개념이고 버릇없다는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어딜 가서든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외동딸이라고 말하면 공주처럼 컸다고 하거나 집안이 게임회사 한다고 하면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위아래도 없을 것 같다면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과 오해들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처음 어머님 뵙는 자리인데 우리 부모님이 큰 게임회사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이해가 안 되었나 봐요. 금수저면 대개 부모님들이 다들 좋아할 텐데 왜 그걸 숨겨야 하느냐고 말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많아서 그런다며 일단 무조건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선선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진 채로 시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대학 때 웹툰에 빠져 대학교를 중도 자퇴했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그건 역시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대학도 졸업 못한 부족한 며느리감으로 보이기는 싫었거든요. 그 부분은 남자친구도 동의하더군요. 자기 어머니는 학벌이나 인맥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서 나중에 결혼하고 살더라도 제가 대학 중퇴한 사실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하더라고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멀리서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걸음을 떼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정장과 높은 구두가 불편했거든요. 다리가 바들바들 떨려서 언제 넘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저를 어머니께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제 여자친구예요. 세리야, 우리 어머니셔. 인사드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세리라고 합니다. 오빠와는 4개월째 사귀고 있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오빠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해서 저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시어머니 될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시어머니 될 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인상이 그다지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이마 가운데 찡그리는 주름이 항상 지어진 그런 분이었어요. 피부는 생각보다 팽팽하고 60대 후반이라는데 그 연세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선해 보이지 않는 여우 같은 눈매에 아이라인까지도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 보는 저를 무슨 원수가 줬나 싶을 정도로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눈을 얼른 아래로 고정시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될 그분 역시 저를 시장 매대에 내놓은 생선 감별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왔던 터라 내색하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가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듯이 첫마디를 떼시더라고요. 그래, 얘가 너랑 사귄다는 애야? 집안은? 교육은 잘 받은 애니? 넌 어떻게 하나도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안 해? 처음 만났는데 이 아가씨한테 꼬치꼬치 물으란 말이야? 교양 없게끔.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여자 데리고 왔을까봐 그걸 물어봐요. 저 변호사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로스쿨도 1등 졸업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 안목을 좀 믿어보시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할 수 없으니까 아들 눈을 믿으라면서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세게 나가더군요. 저는 비밀로 해달란 말을 했으니 또 제 입으로 사정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묵묵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멀뚱하게 30분이 훌쩍 지날 동안 시어머니는 입속으로 구시렁구시렁 불평을 엄청 하셨어요. 어떻게 출신도 가족관계도 못 물어보게 하느냐, 그게 무슨 상견례냐고 말이죠. 아직 상견례가 정식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혼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아가씨의 이름이 셀이라고 했나? 우리 동훈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뭐 교양 없게 길거리에서 본 건 아닐 테고. 어쨌든 뭔가 연이 있으니 4개월이나 만남을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답답하게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해. 아니, 나는 곰 같은 며느리는 싫다. 옛말에도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고 했어. 아들, 너 정말 신중히 생각해. 남은 네 인생을 가지고 갈 반려자야.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엄마가 반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셀이 예쁘고 성격도 좋다니까요? 왜 아들을 못 믿는 건데요? 그건 아까부터 너만 말하고 있잖아. 예쁘고 성격 좋은 거, 그런 게 밥 먹여주니? 집안도 괜찮고, 직업도 아주 좋고, 이런 게 고려 대상이지. 예쁘기만 한 바보는 절대로 안 돼! 제가 사정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시어머니 될 분은 저를 앞에 놓고 상품 고르듯이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듣고만 있자니 좀 화가 났고 저도 한마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어머니를 더 화나게 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듣기만 하다가 듣기 힘들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인맥, 재력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배경이나 부모 능력으로 잘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고학력이고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동훈 씨와 잘 살 거라는 건 너무 편협하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동훈 씨 사랑하고 동훈 씨도 저를 사랑하는 그런 게 부부의 제 1순위인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나름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숨을 씩씩거리시더니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교양을 부르짖던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제 남자친구 역시 저에게 그만하라 손짓을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남자친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너 정말 되바라진 애였구나. 오냐, 네가 얼마나 잘 배우고 좋은 집안인지는 몰라도 첫 만나면 이 시어머니에게 훈계를 하려고 들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 야, 동훈아. 너 이 아가씨랑 만나지 마. 오늘로 끝이야. 너는 우리 아들 와이프로 절대 안 돼. 완전히 빵점이야, 빵점! 엄마, 진정하세요. 세리야, 오늘은 안 되겠어. 나 어머니 모시고 먼저 일어날게. 너도 얼른 집에 가라. 내가 다시 연락할게. 커피숍이 떠나가라 길길이 날뛰는 어머니를 붙잡고 남자친구는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얼른 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나름 명언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훈계라고 생각하셨다니 저도 좀 충격을 먹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혼란스런 정신을 추스르고 곧장 집에 가서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별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번 부정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또 꼬리를 물고 우울해지거든요. 다음날 저는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쉴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하도 충격을 받아서 시어머니와 대면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저의 아버지도 그 얘기의 전말을 우리 남자친구를 추궁하여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아주 잘 됐다면서 남자친구에게 둘이 사귀지도 말고 어서 서로 마음 잡고 헤어지라고 책망하듯 말씀하셨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고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머리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회사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 제가 아프다고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실 틈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픈 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회사 일도 빠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죽이랑 감기약을 사들고 저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의뢰인 만나러 간다고 둘러댄 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죽도 데워주고 약도 먹으라고 내미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대로 헤어지면 정말 부모님 뜻대로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절대 서로 손 놓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아버지와 남친의 어머니가 정말 몹쓸 행동했다면서 분노하고 그 때문에 몸이 아픈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위험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우리 삶을 지켜내자고 꼭 우리들의 결혼을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주먹을 쥐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처럼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에요. 사실 저희 남자친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쪽의 어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헤어진 지금도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애정과 호의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에 반대를 했어도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사건의 전말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2, 3일 우울감과 고열로 앓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회사에 출근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마냥 누워있으면 회사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준 약을 먹고 그나마 두통은 좀 나았기에 오늘은 회사 출근을 오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주 편한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저희 회사는 게임 회사라 출근 복장에 그리 엄격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래 위로 같은 색깔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를 한 채로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고 오류 잡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여기 김세리라는 애 어딨어? 나와! 김세리 어딨어? 저 외부인은 못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김세리 사원 저쪽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자 저희 부서에 있던 선배 언니가 저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쿵쿵거리며 제자리에 와서 섰습니다.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니 뺨을 세게 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떠들썩했던 사무실이 갑자기 물이라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붉게 부풀어 오른 뺨을 잡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멱살을 잡은 채여서 제 옆자리 남자 직원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저와 떨어뜨려 놓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왜 김세리 씨한테 이런 못된 짓 하시는 거죠? 김세리 씨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습니까?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원 부릅니다. 못된 짓? 짓이라니? 어디 네 어미뻘 되는 나이 지긋한 양반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 회사 사람들은 전부 못 배워 처먹었나? 왜들 이래? 나 이년한테 할 말 있어. 야 이년아, 너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 소리 못 들었어? 내가 커피숍에서 경고했지. 근데 네가 뭐라고 또 우리 아들을 만나? 어디서 고졸 따위가 우리 아들한테 뻔뻔스럽게.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일하는 회사예요.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해서 불러내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예의? 내가 왜 니년한테 예의를 차려? 감히 고졸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 년이 변호사인 우리 아들 넘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온 건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가린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 직원에게 팔을 잡혔어도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잘도 떠들어대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중퇴자인데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년인 거 다 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웃음을 못 참고 킥킥거리기 시작하더니 다들 박장대소하면서 손뼉을 치는 거였습니다. 한참 성질을 내던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멍청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당신들 왜 웃어? 내가 한 말이 틀렸어?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이 년이 고졸에다 쥐뿔도 없는 년이라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건데 왜들 웃어? 단체로 미쳤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김세리 씨, 이 건물 상속녀예요. 우리 게임회사 회장님 따님이라고요. 아무것도 없긴요. 우리 회사가 연매출 100억이 넘는데. 아줌마, 진짜 사람 잘못 봤네. 우리도 김세리 씨 낙하산이라 비위 맞춰주면서 일하는데. 아, 아줌마 아들이 동훈 씨구나. 변호사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전문직?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초임보다 지금 세리 씨가 훨씬 더 많이 벌걸? 안 그래, 세리 씨? 내가 저 아줌마한테 세리 씨 월급 명세서 좀 보여줄까? 그럼 이런 개소리 못할 텐데 말이야. 그 여직원 언니의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허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아니야. 이거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네가 정말 회장 딸? 회장님, 어머, 이 건물 상속녀라고? 어머, 그럴 리가 없어. 아줌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리한테 왜 그러시는지 정확하게 이유 못 대면 당장 고소할 줄 아세요. 당신이 뭔데 귀한 우리 딸 뺨을 때려. 나도 너무 아깝고 귀해서 한 번도 손 안 대고 키운 내 딸을. 미쳤어, 이 여편네가. 갑자기 시어머니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한테 손대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미친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붓던 시어머니 입을 확 막아버리셨어요. 저는 그때처럼 아버지가 든든하고 의지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쁘다, 머리도 좋다 이런 칭찬만 부모님께 듣다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욕도 듣고 막말을 들으니 저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폭력은 비단 때리는 것만이 아니고 언어폭력도 그만큼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김세리 아빠입니다. 나하고 얘기하시죠. 뭐 때문에 우리 딸 때렸는지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고
내가 이 여편네 내 이름 걸고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 거니까 각오해, 이 할망구야. 아버지의 서슬퍼런 눈빛에 겁먹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화가 나신 아버지는 경찰을 기어코 부르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수갑을 찬 채로 경찰들에게 이끌려서 우리 사무실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저 사람 동훈 씨 어머니라고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쪽 뺨이 부은 것 말고는 별로 다친 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봐라, 세리야. 세상엔 아직도 사람이 가진 배경, 돈, 학벌 등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특히 결혼이 걸려있는 자리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동훈 변호사하고는 헤어져라. 아버지도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너를 시집살이 시키고 싶진 않아. 넌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야. 앞으로 10년간은 결혼 안 해도 좋아. 아니, 네가 하고 싶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이 아비가 너를 데리고 살아도 좋다. 아버지는 우리 딸한테 있어서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뒤늦게 제가 당한 사건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도 화를 내시면서 그런 못되고 개념 없는 시어머니랑은 엮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도 편견이지만 사람이 경망스럽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사실관계도 안 따지고 무작정 들이닥쳐서 저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인성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도 저를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아무 죄가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닌 것은 어머니도 잘 아시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면 견디기 힘들 거라며 제 걱정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저는 두 분 다 돌아서신 것을 보고 슬픈 예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기 어머니가 우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는 곧바로 달려와 제가 맞은 곳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제 몸을 먼저 걱정했기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 정말 자기네 어머니랑 잘 맞지 않아. 아마도 평생 맞기는 힘들 거야. 성향 차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 난 자기한텐 불만도 없고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너무 슬퍼. 하지만 남은 인생을 자기네 어머니와 가족이 되어 살 순 없을 것 같아. 너무 다른 성격이야. 제가 이 말을 하니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주 잘 알지만 자기가 집안과 인연을 끊으면 결혼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본인은 우리 부모님이 아주 좋다고 나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다고 저에게 간청했어요. 세리야, 다시 생각해 줄 순 없을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네가 이때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 중 가장 좋은 여자였는데 어떻게 너를 잊으라고 해. 난 못할 것 같아. 우리 그냥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응? 제발. 부탁이야, 세리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기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자친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저 사람은 끝내 자기의 부모를 저버리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어머니와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구박하게 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녀라는 꼬리표만 달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 모습이 그려지자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을 끝내고 그 사람이 잡을까봐 카페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일주일 이상 저에게 매달리고 전화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어설프게 잡았다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가게 될까봐 단호하게 그 사람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워버렸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 사람을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두는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미친 집안의 아들과 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조차 싫다고 아버지는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도 이번만은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이 파혼의 경험이 크게 고마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같은 무대뽀의 감정적인 사람과 저는 절대로 같이 지낼 수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핏 들은 얘기지만 그 사람은 경거망동한 어머니 때문에 거물 의뢰인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무섭게 따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단지 좀 신중했을 뿐이라고 망발을 내뱉으면서 아들에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은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그 사람은 집에서 나와 자기 집을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파혼이 성립된 지 6개월이나 지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란 그 사람의 행패에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미친 시어머니만 본다면 그 사람과도 당장 헤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은 제 남자친구는 선량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머니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젠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파혼을 한 지금도 혼란스럽고 생각이 갈팡질팡합니다. 시어머니를 봐서는 정말 결혼은 싫은데 그 사람은 아직 잊을 수가 없네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에 서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딸이나 손녀에게 충고하신다고 생각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늘 아래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냐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잊으라면서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게임을 팔려면 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 따위는 애초에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할 일이 있다는 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파혼을 겪고 몇 개월이 지났지만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사람을 추억으로 묻어두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립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결혼까지 전제하고 사귀다가 이별을 하고 나니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들고 한없이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도 그만두고 저를 위한 여행을 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저 혼자 두는 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잠드는 걸 보고 난 후 안방에 주무시러 가시거든요. 솔직히 저 그런 어린애는 아닌데 부모님은 아직도 저를 어린애처럼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런 지금의 상황이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쉽게 세월이 약이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못 잊을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세월이 과연 어느 정도 지나야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잊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제 경험이 혹시라도 결혼을 망설이는 다른 예비 신부들에게 거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제 하염없는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서울 사는 여성입니다. 항상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사연도 좀 희한했던 것이 있어서 한 번쯤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20대 후반에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친구 남편하고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상당히 스펙도 좋은 사람이라 친구가 적극 추천해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성격이 무척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맛은 좀 부족했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절 존중해주기도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기도 했고요. 물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라서 저도 남자친구를 마찬가지로 존중하기도 했지만요. 저는 중소기업이라 아무래도 남자친구보다는 좀 처지는 편이었는데 그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우린 아이도 있고 하니 결혼하자고 말이 나와서 결정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려니 준비할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로 소개로 만나서 오래 사귄 것도 아니라 서로의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결혼에 대해서 딱히 준비를 해놓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는 좀 가정사가 있는 편이어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처음엔 좀 망설이다가 결국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따로 말을 했죠. 남자친구가 퇴근하고서 회사 앞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이라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켰고 야근도 그만큼 많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남자친구한테 맞춰서 남자친구네 회사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날도 그렇게 회사 근처로 갔고 같이 백반집에 들어갔죠. 백반집이 잘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에서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 먹는 집 중 하나라고. 겨우 8,000원밖에 안 하는데 반찬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밥도 냄비밥으로 나오더군요. 남자친구는 한식을 좋아해서 저희는 데이트하면서도 레스토랑에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도 사실 돈은 많이 들고 배는 안 차는 레스토랑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전 밥을 맛있게 먹고서 남자친구한테 그랬어요.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바쁜데도 보자고 했어. 뭔데? 나 아빠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했잖아. 아, 그건 아니고, 사실 아빠가 나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 참 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뿐 아니라 대부분 성인이 되어 만난 사람들한테도 저는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곤 했거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저 1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일로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아빠 없는 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버릇 없는 애라고 해서 동네 어른들이 친구들한테 저하고 놀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장인어른이? 아주 어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 1살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저는 남자친구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에 별다른 동요가 없으리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털어놓는 것에 별다른 부담감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좀 못마땅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제가 그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곧 표정을 수습하고는 저한테 위로하듯이 말하더군요. 그래,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장인어른 안 계신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뭐 꼬투리 잡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러고 말았죠.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그런 거 별로 상관없다면서 웃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남자친구가 좀 독선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보다도 더 제 의견보다는 자기 의견을 중시하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어쨌든 결혼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꾹 참고 지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남들한테 지는 성격은 아닌데 남자친구 스펙이 워낙 좋았고 제가 남자친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더욱이나 뭐라고 하기가 애매했거든요. 혹시라도 결혼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제 방에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걱정을 하곤 하셨죠. 이번에 결혼하면서도 혹시나 시댁에서 제가 홀어머니 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싫어하시면 어쩌냐고 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남자친구의 반응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정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나서 저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분이었거든요. 에휴, 우리 집이 넉넉하지도 않아서 더 걱정이구나. 그쪽이 잘 산다고 했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형평 맞춰서 하면 되죠. 그렇게 막 진행하는 분들은 아니시겠지. 그래야 할 텐데. 엄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집이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절 키우시느라 그리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설마 예비 시부모님이 그러실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서로 처음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전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면서부터도 좀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좀 못마땅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 저하고 엄마는 별다른 티도 못 냈어요. 남자친구보다 제 스펙이 확연하게 떨어졌고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이기도 했으니까요. 예비 시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못마땅하시겠죠. 조용한 방 하나를 따로 빌려 상견례를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자친구한테 조금 퉁박을 주듯 그러시더군요. 예, 넌 어떻게 상견례하면서 이런 식당을 잡니? 네? 조금 더 사부인께 대접도 할 겸 더 좋은 곳을 잡았어야지. 이렇게 누추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남자친구한테 그러시더군요. 문제는 이 식당이 남자친구가 아닌 제가 알아서 예약한 곳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분명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약한 것까지 함께 말씀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좋다고 예약한 곳인데 죄송해요 어머니. 남자친구는 머쓱하게 그랬어요. 사실 남자친구도 좀 예민하고 정확한 성격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보다 한술 더 뜨는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상견례 내내 식당 자체에 대해 불평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나 저한테 말씀하실 땐 아주 격식 있고 고상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식당이나 남자친구에 대해 살짝씩 날카롭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엄청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우리 새애기는 지금 어느 회사 다닌댔지? 아, 네, 저 화장품 제조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벌써 3번째 물어보시는 거였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웃으시더군요. 아유, 내가 자꾸만 깜빡해서 말이야. 화장품 그 유명한 브랜드랬나? 아니요, 그 브랜드 하청 제조업체라.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꾸만 자기가 있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일부러인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딱히 탈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자불안석인 게 보였고 저도 그랬고요. 남자친구는 딱히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았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남자친구와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나 많이 안 좋아하셔? 왜? 왜긴 왜야. 어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티를 내시는데 모를 수가 없지. 안 좋아하는 티를 내셨다고? 야, 전혀 안 그러셨어. 자기 우리 어머니 몰라서 그래. 진짜 안 좋아하시면 장난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진짜 싫어하시면 정말 대놓고 말씀 막 하시거든. 어제 정도면 자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아, 그래? 남자친구가 펄쩍 뛰면서 한 말에 전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보다는 제 남자친구가 훨씬 자기 어머니를 잘 알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싫어하는 아내감을 데려가면 본인도 힘들 게 뻔한데 굳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쪽은 너무 처지고 친척들도 없어서 기댈 데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너희 시어머니가 너 구박하시면 어쩌니? 아휴. 엄마, 너무 사서 걱정하지 말아요. 남자친구가 그런 거 아니래요. 진짜 싫어하시면 말씀 진짜 심하게 하신다고. 그래? 아휴, 엄마는 정말 모르겠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두드리셨어요. 요즘 속 불편한 일이 많구나. 우리 원래 20년 동안 연락 끊어졌던 네 친할아버지 댁 있잖니? 최근에 연락이 왔어. 왜요? 그동안 거의 연락 없었잖아요. 얼마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좀 잘 되셨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더라. 보고 싶다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친할아버지가 저희를 돌봐주시려고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런데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같이 하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친가 자체가 폭삭 망해버렸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엄마도 그때 일을 그냥 추억하듯이 말씀만 하셨었는데 친할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하셨다니 놀랄만한 일이었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신다고 손녀인 네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우리 결혼하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죠? 말씀드렸지, 당연히. 할아버지가 언제 하냐고 돈 주신다면서 오신다고 하는데 일단 말렸다.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게다가 뵌지 너무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건 그렇죠. 친할아버지의 연락은 무척 예상 외였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분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모녀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애쓰셨다고 했는데 그 기억은 사실 저한텐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친할아버지에 대해 뭔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었죠. 사실 좀 귀찮기도 했어요. 저희는 결혼이 곧 코앞인데 친할아버지가 연락하셔서 또 거기 찾아뵈야 하고 결혼식에도 초대해야 하니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좀 짜증스러워 하더군요. 할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인사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까지 같이 가자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랑 나랑 다녀오려고. 결혼식에도 오신대? 오신다고 하셨어.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 됐어요.
저희 집 쪽에 손님이 없고 친척도 없어서 인사할 일이 없어 좋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건 저도 사실 마찬가지긴 했고요. 당시 저도 회사 일이나 결혼 준비나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친할아버지 따로 뵙는 건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해서라도 꼭 일을 해야 한다고, 여자들 집에서 노는 거 너무 경쟁력 없어 보이고 싫다고 했던 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혼자 친할아버지 댁에 다녀오시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 결혼을 좀 촉박하게 진행하긴 했지만 예단 같은 절차를 그냥 건너뛰기는 좀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도 대놓고 예단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을 남자친구가 해오기로 했기 때문에 혼수와 예단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형편에 많이 넣을 순 없는데 어쩐다니? 나 혼수 많이 해가잖아, 엄마. 예단비 좀 적어도 이해해 주시겠지. 저는 엄마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했어요. 엄마는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걸 진정시키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와 상의 끝에 예단을 준비했어요. 당연히 고급 이불 세트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반상기 세트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고급스럽게 포장을 했어요. 은수저도 준비하고요. 생각보다 비단으로 장식하고 포장하는 값도 들더라고요. 거기다 예단비를 넣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예단비를 보통 남자가 준비하는 집값의 10%가량을 넣는다는데 저희 시댁에서도 집값의 2억 정도를 보태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면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통 예단비는 보내고 나서 그중 절반 정도는 돌려주신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맞춰서 먼저 넣는 게 나을 거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천만 원을 준비해서 결국 1천만 원을 시댁에 드린다는 게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혼수 준비만 해도 제 적금과 엄마 저축까지도 전부 빼서 쓴 상황이었죠. 만약 예단비를 그 수준으로 하려면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크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뭐 좀 아쉽다, 섭섭하다 그 정도시겠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섭섭해하는 건 내가 감당해서 나중에 잘해서 채워드리면 될 일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대출까지 해서 거기다 엄마 돈을 이렇게 박박 긁어서 나한테 주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엄마의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결혼하는 것만도 아주 무리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고민하다가 결국 예단비를 500만 원으로 정해서 넣었어요. 500만 원이면 그중 절반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서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성의껏 준비한 것이니 섭섭해 하신다면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잘하겠다고 약속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예단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친구와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 혼수를 거의 다 해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집을 해왔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모은 돈도 제법 있었고 시댁에서도 지원을 2억이나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전 돈이 그래도 좀 있는데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지금 우리 집 예산이 꽤 높잖아. 뭐 대출 끼고 한 6억 되지? 그럼 차라리 집 사는 게 낫지 않아? 전세보다는. 그때는 몇 년 전이라 지금처럼 부동산이 다락같이 올랐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억 정도면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을 아예 사서 쥐고 있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코웃음을 치면서 절 비웃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경제 상황 보면 분명 부동산 떨어진다. 엄청 떨어질 거야. 정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살 집인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전세도 안정적이야. 요즘 전세 그렇게 막 위험하고 그렇지 않아. 아, 그래도 좀 불안한데? 이거 사기당해도 내 돈이지 자기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마치 제가 남의 돈 사기당할까 걱정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엄연히 자기 돈이니까 마음대로 할 생각 말라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듯한 뜻도 섞여 있었죠. 그걸 깨닫고서 순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정말 그냥 집 문제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까봐 조심스럽게 의견을 낸 거였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돈을 전혀 보태주지 못하니까 의견을 막 낼 수는 없었고 제가 제 의견을 관철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사이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속상해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사실 지금 돈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집은 구하지 못해서 그래. 난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이 돈에서 차도 한 대 새로 뽑아야 한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묘한 구석에서 허영심이 좀 있었죠. 여태까지 결혼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느라 중고차만 타고 다녔다고 결혼 후에는 외제차를 하나 뽑을 거라 하더군요. 전 솔직히 신혼부부가 왜 외제차가 필요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차를 사지 말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모은 돈에서 사는 거야. 차를 왜 안 사 그리고? 무시당할 일 있어? 차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 없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에 관련된 건데 나도 의견은 낼 수 있잖아. 생활 관련이라도 네가 모은 돈은 네 거고 내가 모은 돈은 내 거야. 서로 합리적으로 각자 모은 돈에서 모아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에 말을 얹어? 뭐 생각해보니까 거기엔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벌어서 모은 돈이었고 집도 자기 돈으로 해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저 능력 없는 제가 잘못이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혼수를 사면서 문제가 되었죠. 집도 같이 보러 다녔으니 혼수도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집을 넓은 곳을 구해놓으니까 거길 채울 만한 혼수도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집에다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놓길 바라더라고요. 기본적인 침대도 브랜드에서 가격이 높은 걸로 사길 바랐어요. 침대가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최대한 좋은 걸로. 허리랑 척추에 좋은 걸로 사야지. 그런데 정말 너무 비싸다. 그냥 패키지로 묶인 거 사면 안 돼? 아시겠지만 신혼 패키지로 묶인 게 그래도 할인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마저도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집안 살림을 구성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혼수 물품 리스트를 짜와서 아예 엑셀에다가 완벽하게 가격과 스펙까지 적어서 절 보여줬어요. 그런데 가격을 봤더니 기절하겠더군요. 혼수 물품만 1억에 가까워서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품목을 봤더니 그냥저냥 평범한 것들인데 가격이 엄청 비싼 걸로 골라서 그 값이 나온 거였죠. 저는 도무지 이런 물건들을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 결혼하는 데만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혼수를 이렇게 비싸게 해가야 하느냐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다퉜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6억을 해오는데 1억을 못 해온다고 하냐? 말이 6억이지. 그중에 대출이 절반이잖아. 절반까진 아니야.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집을 내 힘으로 구해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대출받은 건 우리가 같이 갚을 거잖아. 그래. 암튼 우리 집에서 돈 못 도와주셔서 그건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까진 난 못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1억이 조금 넘었고 제가 모은 돈은 1억이 덜 됐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2억을 대주셨고 우리 집에서는 겨우 1,000만 원 정도밖에 대주질 못해서 이런 격차가 생긴 거였죠. 남자친구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대주신 돈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신부 고약하겠으면 못 써. 아니, 자기야, 그것까지 갚아야 하는 거야? 내가 갚아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는 게 어딨어.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내 마음이야. 그리고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2억을 그냥 주시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정말 울고 싶었어요. 진행될 대로 진행된 결혼을 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점점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절 몰아붙였고요. 전 그날 집으로 와서 정말 우울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억울하면 집을 구해오든지 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제가 우울하게 있는데 엄마가 다가와서 그러셨어요. 너희 친할아버지한테 다녀왔단다. 아, 그러셨구나. 어떠셨어요? 넌 친할아버지 기억 안 나지? 그런데 친할아버지가 너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 손녀가 어떻게 자랐나, 지금 이렇게 자라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특해 하시더라. 그러시구나. 그래도 남자친구가 절 우울하게 대하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지더군요. 전 기억에도 없는 친할아버지가 제가 그렇게나 그립다고 하시니 말이죠. 저는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지 이젠 정말 모르겠다고요. 엄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해졌어요.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사실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너희 시댁 이야기를 좀 했어. 그랬더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면서 그냥 하지 말고 너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할아버지가 좋은 혼처 소개시켜준다고. 아휴, 말씀만 도 고맙네. 전 정말 말씀만으로도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벌써 며칠 뒤면 예단비 전해드릴 시기라서 파혼이라는 건 그때는 생각도 못했었죠. 며칠 뒤에 할아버지 직접 오신대. 와서 너 얼굴 보고 좀 말씀 좀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아, 내가 찾아뵈야 하는데. 그래도 너 바쁜 거 아시고 그냥 오신대. 건강도 괜찮으시다고 해서 그냥 엄마도 그러시라고 했어. 그리고 며칠 뒤 예단비를 전달해 드리는 날이 왔어요. 저희는 절차대로 얌전히 가서 예단을 드린 후 담소를 나누었죠. 시부모님은 그날만큼은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 예단은 부드럽게 받아주셔서 안심했어요. 어쨌든 시작된 결혼 절차 끝까지 제대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친구들한테도 전부 말해놓은 결혼을 파하고 싶진 않았어요. 바로 그날 엄마가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엄마하고 저하고 쌓인 회포를 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 한참 바쁠 때 오신다고 하셔서 좀 귀찮긴 했지만 만나 뵙고 나니 그런 마음은 싹 사라졌어요. 정말 많이 자랐구나. 절 보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뿌듯한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저야 뭐 기억이 없지만 할아버지는 절 정말로 많이 예뻐하셨다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빠가 없는 그 자리를 대신 메워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그 눈빛이 너무 따스하게 느껴져서 뵙자마자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친할아버지는 10년 전쯤 시작한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서 지금은 아주 재력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 바쁘고 게다가 할아버지가 재혼한 분이 계셔서 이래저래 저희한테 연락을 못했는데
이젠 재혼한 할머니와도 이야기가 잘 되어서 저희하고 연락할 수가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20년간 한 번도 저희를 잊은 적 없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 어느 곳에서인가는 저희를 살갑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모녀는 세상에 저희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너 결혼하는 돈 내가 많이 지원해주마. 할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 내 손녀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도움도 못 줬는데. 무능력한 하랩이라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다. 난 내 손녀가 정말 행복하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단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얼굴에 미안함을 가득 띄우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이대로도 괜찮았는데 싶은 마음과 함께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든든한 마음이 배가 되더라고요. 전 처음 뵙는 거나 마찬가지인 할아버지였는데도 뵙는 순간 너무 친근하고 따스한 마음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그게 혈육의 정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신 날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살아온 과정, 그리고 주로 제 결혼과 결혼 상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 결혼 상대와 시댁에 대해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다소 못마땅한 표정이 되시더군요. 괜찮은 사람인 거 맞는 게냐? 글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대번에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나 예비 시댁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눈을 찌푸리고서 고개를 연신 저으셨어요. 이야기만 들어서야 모르겠지만 이 하레비는 좀 못마땅하구나. 저도 요즘은 좀 자신이 없네요. 만약 영 아니라면 파혼하거라. 내가 더 좋은 혼처 얼마든지 구해주마. 할아버지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전 그냥 웃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어제 예단비 얼마 넣었어? 예단비? 왜? 남자친구 목소리가 벌써 심각했어요. 전 순간 혼자서도 좀 긴장을 했죠. 사실 예단비가 제가 생각해도 좀 적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너무 예의 없다고 자기네 집에 직접 방문해서 말씀하신댔어. 뭐?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넣었다고 하시는데 정말이야? 아니야, 그 정도는 500 넣었는데? 뭐? 500? 순간 남자친구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전 순간 정말 제가 잘못한 거구나 싶어 위축이 확 됐죠. 500이면 너무하잖아. 무슨 짓이야? 아니, 다들 300, 500, 700 이런 식으로 넣는다길래. 우리 집에서 집값으로 2억을 보태주셨는데 예단비를 500을 넣어? 양심이 있는 거야?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에휴,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가 있었네.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세상에, 누가 들어도 이건 너무한데?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전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단비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넣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 사정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는 이 결혼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잘못을 빌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친구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는 짜증을 받다 보니 순간 속이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짜증을 받고 있지? 대체 뭐지? 싶은 거죠.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까지 개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지 싶으면서 말이에요. 아, 그만 좀 해! 결국 남자친구가 계속 소리 높여 짜증을 부리는 것을 듣다 못해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제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전 목소리를 높여서 남자친구한테 맞대거리를 했어요. 내가 죽을 죄지었어? 왜 이렇게 난리야? 처음부터 따지면 내가 자기네한테 따질 게 한둘인 줄 알아?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다. 완전 제정신이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띠껍게 뻗대면서 나와놓고 이젠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난리치는 거야, 지금? 야, 예단비를 상식적으로 500을 넣는 게 어디 있어? 결국 남자친구의 말이 격해지고 거칠어졌어요. 당연히 저 역시 그랬죠. 저하고 남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동안 밖에서 벨이 울렸어요. 집에 계시던 엄마와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걸 알아차리시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끊어! 저는 남자친구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벨이 자꾸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너 이거 도로 가져가라. 예비 시어머니는 예단과 예단비를 전부 도로 가져오신 거였어요. 전 당황한 채 그 뭉텅이를 받아들고 멍하게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니?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 네? 예단비를 500을 넣어? 너 거지니? 네? 전 너무 황당해서 내 소리만 멍청이처럼 반복했어요. 아니, 설마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예단을 이렇게 축구공처럼 차놓고 거지냐는 소리를 할 줄은 몰랐죠. 예비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이 화를 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단비를 500을 넣어? 너 우리가 집값에 얼마를 보탠 줄 알아? 2억이야, 2억. 네가 예뻐서 줬겠니? 내 아들이 예뻐서 줬지? 아무리 그래도 너 예단비 집값에 열알은 하는 거야. 어떻게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500을 넣어? 그중에 절반은 또 돌려받으려고 그랬니? 무슨 거지 심보야? 어머님, 그건 저희 사정이... 사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단비를 그것밖에 못 넣을 정도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내가 너희 집안 거지인 건 알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예의 없을 줄은 몰랐지.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엄마 쪽을 노려보셨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셨죠. 저러니 일찍 과부가 되지. 으휴. 예비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간 엄마는 너무 상처받은 얼굴이 되어서 주춤거리며 위축되었어요. 평생 동안 엄마가 얼마나 그런 비슷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잘 아는 저는 순간 화딱지가 나서 돌겠더라고요. 제가 폭발하려던 순간 반대편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저기, 아주머니. 할아버지는 점잖게 나와서 앞에 서셨어요. 아, 집안 어른의 존재가 이렇게 의지가 되는구나.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직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등만 봐도 듬직하더라고요. 뭐예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상당히 키도 크시고 덩치도 있으신 데다 뭔가 성공한 사람 특유의 기세가 있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한 자리 하겠다 싶은 그런 인상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점잖게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물으셨어요. 나 이 아이 하랩이요. 댁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예단비 500을 넣게 두었으면 할아버지인 당신도 좀 반성을 해야... 예단비?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2천이든 5천이든 넣게 해줬겠지. 할아버지가 여유롭게 웃으셨어요. 그러곤 품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넸고 시어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그걸 받아드셨죠. 할아버지는 예단비 봉투를 집어들어 손바닥에 쳤어요.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단비로 이 난리를 피우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집안하고는 우리도 상종 안 할 거요. 뭐라고요? 정말 상놈의 집안 아닌가? 할아버지는 아주 점잖은 말투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죠. 언뜻 욕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말투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들거리더니 곧 할아버지 앞에서는 싸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곧 나가버렸어요. 자, 이제 이 혼사는 파혼이다.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전 울어버렸어요. 저도 정말 애초에 이 결혼을 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질질 끌려왔던 거였죠. 엄마도 저도 할아버지 앞에서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죠. 자기야, 할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신다며? 우리 파혼한 거 아니었어? 왜 파혼을 해? 그나저나 할아버지께서 지금 가불전자 대표자시라며, 오너시라며.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정말 다급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 그 업계에 대해 잘 몰라서 사업이 잘 되셨나 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잘 아는 편이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자인 걸 알자마자 거의 혼사 파혼하지 말자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시댁과 남자친구를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였지만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면서 전부 꾸짖어서 나가버리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더 이상은 찾아오지 못했죠. 남자친구는 쫓겨나면서도 정말 안달이 나서 죽어버릴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은 동정심도 안 들더군요.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계속 저희하고 연락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당신 자신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혼처도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결혼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미뤄두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